오늘 이게 두 개 나간 게 이제 1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는 이게 이제 작년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요 책이 작년 거랑 동일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판례를 어떻게 하면 좀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게 할까, 암기가 잘 되게 할까. 지금 시험이 이제 이번 주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를 좀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넣고 보면 저도 이제 기억해 보니까 사실관계를 알고 판례를 보는 게 이제 제일 좀 잘 기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넣는데, 문제는 이제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반대 의견이 있으면 이제 문제를 넣고요. 반대 의견이 없으면 이제 문제를 안 넣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은 아예 답까지 그냥 X로 달아져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이제 시험 직전에 보는 거라 혹시라도 반대 의견이 이제 X가 생략된 채 기억이 될까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철저하게 X를 달았으니까 그냥 한번 뭐 안 헷갈리시는 분은 좀 보시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무시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작년 상반기 때까지가 이제 오늘 이게 상반기 때고요. 오늘 이게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일은 이제 저기 하반기, 올해 지금 올해죠. 올해 상반기 것까지 해서, 그 다음에 이 판례는 이제 위헌하고 헌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돼 있지만, 합헌 판례들은 대부분 기출입니다. 기출. 합헌 판례가 오히려 더 여러분이 기출 문제니까 더 오히려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그 좀 공부 좀 더 하신 분들은 그렇고. 그래서 일단 뭐 너무 많은 걸 얻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정리하신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5개년 판례에서 이제 최신의 기출 경향이 아무래도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공부하시면서 정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여기서 뭐 더 많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헷갈리는 것들은 사실관계를 통해서 좀 정리하는 이렇게 방식으로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사이에 그 뭐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이제 그동안 봤던 기출문제나 이런 거 좀 보시고, 또 쉬는 시간 그냥 쉬셔야 되는데, 그 저녁 같은 때는 오늘 한 부분에 있어서 그 자기가 범위를 정해서 한 2분의 1 분씩 이렇게 2분의 1 파트씩 한번 쭉 이렇게 보시는 것도, 헌법할 때 딱 집중해서 그렇게 보시면 아마 이틀이면은 다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오늘부터 또 날씨가 덥다고 하니까 여러분 더위 잘 모르시죠? 그죠? 긴장하시는 분들 더위 잘 모를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부터 먼저 보냐면 그 2014년 11월 27일 위헌 판례, 이거부터 보죠. 특가법. 자,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이 이제 엄청나게 위헌이 많이 나오면서 그 이제 또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이 이제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형법과 특가법 두 개의 법률을 만들어 놓고 형만 가중시켰다는 거, 그죠? 특별법이라는 게 구성 요건 요소도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형만 가중시켰던 점에서 이제 위헌의 요소가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사건 기회 좀 보시면 이 사건 기회가 이렇게 가나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2개 정도만 이렇게 가져온 거고요. 뭐 내용은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뭐 가를 가져오든 나를 가져오든 큰 상관 없습니다. 자, 보시면 사실관계가 5만원권 지폐를 15장 위조, 그죠? 위조죠, 위조. 지폐 위조. 그래서 특가법상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했으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각돼서. 그래서 헌바가 되는 거죠. 682 2항으로 와서. 나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이제 30장. 그래서 판시상 보시면 국내 통화를 위조 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특가법. 그죠? 이건 뭐 되게 쉬운 지문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잃어서 평등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위헌이 나왔던 사건이고, 결정 요지 보시면요. 내용은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 요건을 규정하면서 상한의 사형을 추가하고 하한의 2년에서 5년으로 올려놓았다. 그죠? 그래서 결국 검사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 번째 달러 보시면 밑줄 친 거, 별도의 가정적 구성 요건 표지 없이 법정형 오로지 적용을 검사의 기소 절행에 맡기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악용될 소지고 있고요. 우리는 그 형 거래가 없죠. 우리는 그건 불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아주 단순했던 지문이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번에도 특가법입니다. 그죠? 이번에는 뭐냐면 마약이에요, 마약. 그래서 메스암페타민, 이게 히로폰이죠. 밀 수입해서
마약류 관리법 향정 이거 향정식 의약품 관리법에 걸렸고 역시 또 특가법으로 변경.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서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다. 여기는 뭐 사실관계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판시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특가법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에 관한 부분이 역시 균형을 이뤄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내용 똑같죠? 마약법 조항과 똑같은 내용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하한만 5년에서 10년을 올려놨다. 이건 이제 마약과 관련된 법을, 그죠? 마약류 관련된 법을 특가법상, 그러니까 특가법에서 마약류에 관련된 법을 위반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법조문이 만들어지는 거죠. 내용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죠? 그냥 밑줄 친 거 위주로 한번 쭉 보시고 이런 건 뭐 쉽게 기억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11월 달에 나왔던 법인하고 그 종업원 사건. 예. 그래서 종업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예. 여기는 법인에서 나오는 건 종업원이냐 대표자냐 요게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벌 규정에 있어서 양벌 규정이 요새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양벌 규정이 뭐 때문에 위헌이냐? 책임주의 원칙이라는 거. 그죠? 그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여기서 뭐 말은 도로교통법인데 사실 내용은 법인의 대리인이 어떤 업무 위반했을 때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또는 과료형을 처한다. 그래서 사실 어떤 법인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그죠? 양벌 규정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해서 역시 헌법 위반된다. 네, 여기 뭐 앞에 건 좀 어렵지 않네요. 그냥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 거 보면 이제 법인세법. 이거 저번에 우리 수업 시간에 좀 했던 거. 여기서는 조금 복잡하네요. 자, 이 사건계획 보시면요. 이런 복잡한 건 이제 우리가 사건계획을 보시면 좀 쉽게 풀립니다.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뭐 이제 집 건축을 했죠. 그래서 분양을 했는데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결손이 발생하면 뭐 여기를 보완을 해주는 게 법인세법이 따로 있나 봐요. 세법에. 그래서 자신이 건설업을 여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주된 사업이 중요합니다. 주된 사업. 그래서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임을 전제로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법인세법에 의하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그러니까 환급을 받아요. 그래서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40억을 환급받았죠. 그죠? 엄청나게 환급받네요.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 봤더니, 이 수원이니까 뭐, 수원 서장이겠죠? 건설업이 아니고, 부동산 공급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업하는 기업으로서, 결손급 소급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세법이 다 개정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환급받은 거죠. 환급받은 거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된 사업이 건설업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뭐예요? 부동산 공급업이죠. 그러니까 이제 집 장사하는 거 흔히 말하는. 신림동에도 이런 일이 많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환급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였던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잘못된 환급이죠. 그죠? 부당환급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규제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세무서장은 이걸 때리긴 때렸는데 어떤 법에 근거해서 때렸냐면 바로 여기 새로 나온 개정법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환급을 때린 거예요. 이래도 되냐 이거죠. 이래도 되냐.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억울하다 이거죠. 그래서 불복해서 항소.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이건 기출문제죠. 어려운 기출문제였죠. 그래서 불복해서 항소한 후 당해 사건 계속 중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그래서 헌바죠. 그래서 역시 68조 2항 판시사항. 글씨가 되게 작게 나왔네. 자, 부당환급 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근거 규정인 개정조항을 뭐가 근거 규정이에요? 개정조항입니다. 개정된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사실은 요때 이미 다 환급도 받고 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떤 관계냐? 이미 이 개정되기 이전 관계에 사실관계라든가 법적 관계가 이미 완성이 된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지금 진행 중이 아니잖아. 이 사람이 여기서 딱 받고 끝났단 말이에요. 나는 룰루랄라 40억, 70억 손해지만 40억. 대단한 사람이네, 이 사람. 30억을 날렸는데도 어쨌든 예. 국가에서 40억을 보존해야 될 정도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환급세액을 하필이면 또 징수를 이 사람부터 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은 갑자기 이제 자다가 뒤통수 맞은 격이 된 거죠. 그랬더니 이게 진정이냐 부진정이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진정이에요, 진정.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적 관계나 사실관계가 이미 끝났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3번 만들어서 야 너부터 내놔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진정소급입법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사건입니다. 이게 기출지문 나왔을 때 이게 무슨 결손세액을 징수하는 이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는 사실관계를 모르면 이 문제 못 맞춥니다. 이 지문은 상당히 어려웠던 지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이제 다른 시험에 나왔던가 우리 시험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갑자기 어쨌든 기출은 확실히 됐습니다. 자, 결정요지 보시면 심판대상 조항은 개정조항이 시행되기 전 환급세액을 수령한 부분에까지 사후적으로 우리가 진정소급입법 쓸 때 이런 말 쓰죠. 사후적으로 소급해서 개정된 징수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13조 2항이 소급금지 원칙이죠. 그래서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법에 해당한다. 이거는 이제 결론이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재산권을 침해하냐 마냐.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럼 여기서 재산권을 침해된 이유가 뭐예요? 그 세 번째 줄에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뢰를. 그리고 이렇게 나왔죠. 그 두 번째 박스의 첫 번째 줄. 법인세액을 부당환급받은 법인은 소급입법을 통해서 이자 상당을 포함한 조세 채무를 부담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다 끝난 줄 알고 놀러 다녔을 텐데. 그래서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보호되는 게 좀 특이하죠. 그죠? 나쁜 놈인데. 어쨌든 법이 없었잖아요. 아무리 나빠도 법이 없으니까 이거는 죄형법정지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말 할 수가 없던 거죠. 그 다음에 알고 봤더니 이런 말도 있어요. 개정 전 법인세법 아래서 환급세액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때 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했냐 이거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뭐 민법이나 이런 걸로도 할 수 있잖아요. 국가 돈 가져다가 어쨌든 맞아 부당이득이면 그것도 분명히 국가상으로 재산을 가져간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해서 진정소급입법을 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이유는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시기를 놓쳤다 이거죠. 그죠? 이런 건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일이 뭐 비일비재한가 봐요. 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사업기본법입니다. 자, 건설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다. 이 사람은 이제 그 도로교통 무면허죠, 무면허로 판결이 확정됐고요. 이 사람은 대표이사죠, 그죠? 대표이사. 이 법인의 임원이 있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관련돼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건설업 등록 기간이 경과되자 도지사한테 이제 사항을 신고했으나 결격 사유. 이제 법인의 건설업 등록 결격 사유예요, 이게. 그래서 판시상 보시면 건설사업 기본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 말소. 이제 여기 그냥 대표이사인데 임원으로 그냥 했네요. 그죠? 임원이나 뭐 대표이사나.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한 거. 이것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침해한다 이거죠. 침해한다. 왜 그러냐 했더니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설업으로 만약에 뭐냐면 영장을 받았다. 그러면 뭐 법인으로 이 건설업을 못하게 할 텐데 이 사람 밑줄 친 거 보시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걸린 거예요. 무면허입니다. 무면허. 그죠? 건설하고 하등에 상관이 없는 죄로 형을 선고받은 거죠. 그런데 집에 왔더니 건설업이 날라갔어. 굉장히 좀 황당한 케이스란 거죠. 그래서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로 임원이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거. 이것은 적합한 수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목적의 정당성은 뭐 있다 손쳐도 수단의 적합성에서 날라간 거죠. 법 잘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단의 적합성부터 이미 날라갔고 그 다음에 필요적 등록 말소라는 제재를 가하는 거 너무 심하지 않냐. 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이 있다 이거죠. 그죠? 임의적으로도 충분한데 필요적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최소 침해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최소 침해성 날라가면 법익균형성도 뭐 볼 것도 없죠. 날라가는 거. 법익균형성이 날라가려면 사익이 더 커야 되는 거죠. 그죠? 사익이. 그래서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결국 과잉금지 원칙 위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제 여기서는 뭐예요? 그 기본권이 직업수행의 자유죠. 그죠? 우리가 좀 사실관계 파악하다 보면 기본권을 또 놓치게 되고 기본권에 또 너무 집중하면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좀 머물려서 법인에 관련된 거 직업수행. 법인에서 법인으로 법인으로 그 영업을 못하게 한 거니까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죠. 판례가 지금은 이제 잘 넘어가는데 나중에 이제 쉬는 시간에 이렇게 한번 앞에 거 한번 쭉쭉쭉 빠르게 복수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같이 봤는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판례가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해 놓으면 뭐 오래 가긴 하겠 이번 주까지 가겠지 뭐. 그죠? 이번 주 시험이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수에 관한 법률이죠. 2014년 1월 달에 있었던 거. 자, 이거는 앞에 거랑 비슷합니다. 그 이제 결국 뭐 영업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제주도 학원 원장인데 교과 과정에 대한 변경 등을 마치지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함으로써 이제 학원법에 걸렸죠. 그래서 50만 원의 약식 명령.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입니다. 무슨 뭐 깜빵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가볍게 받은 거죠. 약식 명령. 근데 약식 명령을 받으면 이 사람은 이제 학원법에 의해서 등록이 효력을 잃어요. 그러다 이제 걸린 거죠, 이 사람은. 봤을 때, 자, 판시상 가죠. 학원 운영자가 학원법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의 효력을 잃도록 규정. 이런 것들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 아니냐,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서 걸렸습니다. 적극. 하지만 명확성 원칙은 위반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설립 운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것은, 이것은 합헌이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사건 효력 상실 조항, 이제 학원 못하게 한 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통과. 그죠? 이거 항상 우리 조심해 봐야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통과하고, 역시 최소 침해성에서 걸린 거예요. 왜 그러냐? 자, 벌금형을 굵은 글씨로 했는데 벌금형 해도 티가 안 나네. 자, 벌금형이 중한형벌이라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불법 및 책임의 정도가 중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벌금 50만 원인데 학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하자면 열받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바로 밑에 줄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위헌할 때 좋은 표현 나오죠. 그죠? 일률적으로 등록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지나친 제재다. 그래서 등록 실효에 관한 소명의 기회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약식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 소명의 기회도 사실상 차당. 왜냐하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약식이면 양쪽 뭐 변호사 얘기도 안 들어보고 하니까 결국 이와 같은 거는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 단순히 보는 것보다는 보면서 암기하시는 거 그죠? 그다음에 공익은 당연히 더 이 경우에는 사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공익이 작기 때문에 이제 법익 균형성도 위배되고요. 명확성 원칙. 근데 이건 명확성 원칙은 반하지 않습니다. 명확성 원칙은 반하지 않고요. 그래서 문제가 그게 이제 반대 의견이 두 개가 나왔어요. 처음이니까 한번 반대 의견 한번 살짝 볼게요. 괜히 헷갈리면 다음에 얘기할 때는 여러분 그냥 몰라 막 머릿속에 제가 얘기할 때 머릿속에서 막 지우십시오. 자, 이 경우에 왜냐면 반대 의견이 그럴싸해요. 그럴싸합니다. 왜냐면 이 다 견해 헌재 평관들 견해니까. 거의 문제 끝에 보시면 최소 침해성 요건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 침해성 요건에 우리는 반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반대 견해입니다. 반대 견해. 합헌이라는 반대 견해. X고. 그다음에 이제 이 뒤가 사실 그럴싸해요. 등록이 효력 상실인데 1년에 제한되는 게 불가하다. 요 정도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익이 더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 이게 되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괜히 반대기 읽었네. 괜히 헷갈리죠. 그죠? 이거 내면서도 사실은 좀 불안불안했는데 막상 제가 읽어보니까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반대 의견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한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괜히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저랑 같이 하는 건 시험장까지 그대로 가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시험장까지 가는데 마지막에 OX가 생략된 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여러분이 나와서 원망하니까 네가 그 얘기만 안 했어도 내가 안 헷갈렸을 텐데 뭐 이러니까 반대 의견은 제가 하지 않는 걸로 제 입으로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든 말든 이런 게 있다. 집에 와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든가 복습하실 때 그죠? 뭐 복습하실 땐 괜찮네요. 복습하실 때. 예. 자, 그 다음 거 이제 공선법 들어갑니다. 18조 1항 2호. 이게 순서가 뭐냐면요. 위헌, 환불, 이거 위주예요. 그죠? 그러니까 센 애들부터 먼저. 그래서 센 애들부터 쭉 해서 훑어갔다가 이제 합헌이나 이런 거 나오고, 다시 또 이제 2015년, 6년에 또 위헌 불어치, 헌법 불어치 나오다가 또 합헌으로 이렇게.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제 그 기본권 순서라든가 책의 기본서 포인트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처음부터 이렇게 해놓는 바람에 이걸 바꾸면 또 여러분이 또 기존의 책 가진 사람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올해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공선법 이게 어떤 사건이냐? 이 사건이 3개가 나오죠. 그죠? 사건이 3개 나오는데 그 짧은 걸 하나 볼까요? 다번에 보시면 뭐 곽 무슨 철은 강간죄로 1년 6개월 선고 형이 확정됐다. 그래서 대통령에서 선거권 행사하지 못한 거. 선거권 행사 못한 거. 선거권 얘기죠. 그죠? 1월 28일 판례. 선거권하고 집행유예자. 이거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자, 판치사항 보시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와 수용자의 선거권 제한. 이거 기출됐을 때 집행유예하고 수용자의 각각의 판결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둘 다 사실은 내용상 위헌이죠. 내용상 위헌인데 집행유예자는 단순히 위헌 나오고 수용자는 헌법 불합치 나왔습니다. 그것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원래 다른 데 같으면 그냥 다 같이 위헌 내용으로 가버리는데 이건 하필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한번 그렇게 나오니까 이 문제는 계속 그것만 내요. 그 문제 출제자들이. 그것도 좀 특이해요. 출제자들이 여기는 계속 그렇게 냅니다. 자, 일단 그 공선법상 유기징역 그 다음에 금고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수용자죠, 수용자. 이렇게 수용자로 나올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종료되지 아니한다고 나올지 그건 뭐 모르겠죠. 어쨌든 나와도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아실 테니까. 집행유예는 뭐 딱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걸 빼버릴 수가 없으니까. 자, 공법상의 선거권에 관한 부분이 37조 2항에 위반해서 선거인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제한을 할 때 너무 심한 제한이 된 거죠. 37조 2항 위반. 선거권 침해, 보통선거 원칙 위반. 그래서 결국 평등원칙 위반된 거죠. 그런데 수용자는 따로 뺐죠.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요지 보시면 집행유예자나 수용자에 대해서 전면적 획일적 선거권 제한.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받기만 하면 수용자로 빵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예 선거를 못하죠. 선거하고 죄를 받는 거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입법 목적에 비춰봐도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내용 및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특히 집유자, 집유자는 이미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성은 더더욱 크지가 않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위헌의 정도가 심해서 단순히 위헌 때려버린 거죠. 그 평등원칙도 위반되죠. 집행유예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형태에 비해서. 그 다음에 수용자의 위헌성은 지나치게 전면적 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데 있다. 이런 거. 그래서 결국 수용자는 이게 지금 사실은 원래 그 결정요지에 좀 더 많이 나와 있는 건 이제 뒤에 판단의 감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냥 결정요지 정도만 가져왔습니다. 결정요지에서 사실 좀 미흡하다 싶은 것은 제가 그 판단 파트를 그 재판관들이 더 자세하게 얘기한 그걸 몇 개 더 소개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판례인데 너무 자주 봤기 때문에 이건 그냥 대충 이 정도로만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용자 선거권 제한한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문제는 뭐 한번 보시고 예. 판례를 처음 보신 분들은 또 다 안다고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왜냐면 이제 올해 일단 이번 주 시험 보신 분들 위주로 일단 좀 전개를 할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스피드 있게 진행합니다. 그래도 뭐 중요한 파트 있으면 받으시고 설명할 테니까. 자, 정당법 가죠. 정당법. 2014년 1월달 28일 이날 위헌이 유달리 많이 나왔어요. 이게 좀 길죠, 그죠? 정당에 관련된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보시면 뭐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 그 다음에 청구인 홍세화 씨죠, 그죠? 뭐 파리의 택시 운전사 쓰신 분, 홍세화 씨라든가 청구인 그 다음 무슨 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전부 다 이제 진보당 관련된 건데 그 두 번째 드락 보시면 중앙당 등록, 이게 이제 정당 등록 취소 위헌 사건이죠. 아주 유명한 사건. 그래서 정당의 등록 취소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죠? 그 선거권에 있어서 유효투표. 그 판시사항부터 볼까요? 판시사항 3번. 사실관계, 여기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유효투표 통수에, 그러니까 의석을 얻지 못하고, 어디 선거도 중요합니다. 대통령이나 지방의회 선거가 아니라 국선에 참가해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정당법상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런 조항이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침해한다. 이렇게 된 거죠. 침해한다.
그래서 정당 설립의 자유의 내용이라든가 헌법적 기능,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단 딱 던져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위헌 나온 것들. 4번도 보시면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 자, 등록 취소는 그 효과가 두 개죠. 일단 등록을 취소시키고 그 헌법에서 정당에서 나온 것처럼 영원히 그걸 쓰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 등록 취소는 이러한 뭐냐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종의 핸디캡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하냐면은 만약에 이게 녹색당이다. 그러면 지금 100분의 1을 못 얻었죠? 그러면 그 등록 취소된 이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만약에 4월 1일 날 새로운 선거가 있다. 그러면 이때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을 못 합니다. 이때까지만. 그죠? 왜냐면 이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록 취소되니까 잽싸게 뭐 노력을 해서 뭘 했다 해서 등록 뭐 다른 걸로 갖춰왔다 해도 요때까지는 결국 여기에 정당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선거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는 정당 다시 그렇게 해도 되죠. 어차피 등록 취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완전히 정당 명칭 날려버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불만이 된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 이게 뭐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결국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근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제목이 정당 설립의 자유죠. 8조 1항이란 말이에요. 근데 8조 1항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8조 1항에 대한 자유의 내용이 바로 첫 번째 결정 요지입니다. 그래서 결정 요지 보시면 말은 설립 자유 침해지만 뭐 정당 운영의 자유라든가 이런 정당에 관련된 조항이 전부 들어가죠. 그게 8조 1항의 특징입니다. 보시면 결정 요지. 8조 1항의 전단은 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세 번째 줄. 정당 설립의 자유는 당연히 존속의 자유, 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 그래서 정당 설립의 자유는 면하는 명칭을 사용해서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 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당의 헌법적 기능 보시면 2번이죠. 여기도 좀 조심해서 보셔야죠. 이 심사 얘기 나오면 또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죠. 보시면 그 11페이지 그 세 번째 줄 8조 1항은 국민 누구나가 원칙적으로 국가에 관서 받지 아니하고 기본권으로 보장함과 어울러 복수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게 먼저냐, 제도 보장이 뒤냐, 제도 보장이 먼저고 기본권이 앞이냐 이런 얘기 이제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헌법 이론적으로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8조 1항이 나오면서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그냥 두 개 다 똑같다 이렇게 봐버리죠. 그래서 기본권 보장과 함께 제도적 보장. 지금까지는 뭐 정당제가 보장됨으로 인해서 기본권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론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 헌재 판례가 나오면서 그 얘기가 이제 싹 사라져 버리게 됐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헌법학자들이 그냥 옛날 얘기하는 거로 돼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따지지 않습니다. 자, 입법자는 최대한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니까 앞으로 이런 표현 잘 알아두세요.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말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제한 입법일 때는 엄격 심사가 들어갑니다. 그죠? 왜냐하면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되니까 거기를 제한하는 법률은 되도록이면 못 제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엄격 심사가 들어와요. 똑같은 얘기가 선거권이라든가 그죠? 이런 데서 자주 나오죠. 기출된 바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니까 결국 37조 2항에 따라 엄격 심사입니다. 엄격 심사. 원래 엄격 심사는 두 가지가 있죠. 헌법상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중대한 기본권에 대한 그러니까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중대한 기본권 제한을 초래할 때 그게 엄격 비례 심사인데 여기는 이제 뭐 그런 걸 얘기 안 하죠. 그냥 이럴 때는 그냥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헌재가 그때그때 그냥 막 갖다 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본격적인 거 거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통과. 그죠? 그건 통과했어요. 그러나 밑에 줄 일정 기간 동안 공직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여러 번 주거나 그 다음에 국선 말고 나머지 선거라든가 이런 데 나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딱 한 번입니다. 그 국회의원 선거 딱 한 번. 그래서 이 정당 의석을 얻지 못하고 100분의 1을 득표를 못하면 날리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로또 아니에요? 로또 그죠? 그래서 결국은 정당 등록 취소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나오죠? 나아가 이렇게 해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얻어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밖에 없어서 불합리하다. 심지어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름이 없는 정당, 신생, 군소정당으로 하여금 참여 자체를 포기하게 할 우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 예. 그다음에 명칭 사용 금지도 있는데 명칭 사용 금지는 정당 등록 취소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와 같은 이유로 설립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그래서 명칭 사용 금지도 위헌 나왔다는 거 이렇게 보시고 정당법. 자, 다 예전에 보신 것들인데 보신 거는 조금 더 자세히 기억 오래 가도록 계속해 주십시오. 651조 1항 가죠. 민법. 자, 여기 이제 사실관계가 우리 민법 조항 651조 잘 기억도 안 나요. 지금 기억나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제 뭐 견고하는 건물이냐, 견고하지 않은 건물이냐, 그래서 20년 동안 임대차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이제 이런 조항이 나온 건데 그게 20년도 옛날에는 많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고 기술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도 새 건물 같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651조 1항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 26일 날 나온 판례인데 자 보시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땡땡건설인데 청구인이 건설이 아니고요. 청구인이 땡땡건설하고 민자역사의 신축에 대해서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게 맡긴 거죠. 공사를. 그래서 민자역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건설에 위임했습니다. 청구인이. 근데 이제 땡땡건설이 땡땡 F&D랑 이제 체결했어요. 그래서 뭐 별건 아니고 기간 30년, 임대료 750억. 여기 뭐가 포인트냐면 기간 30년입니다. 30년. 그러니까 이제 F&D는 30년이 임대료를 이제 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부당하다고 본 거예요. 3번 보십시오. F&D는 임대차 계약, 이게 임차인이죠. 20년이 넘는 부분은 강행법규인 민법 651조. 강행법규는 어차피 양 당사자에게 다 강행법규니까 651조 1항을 이제 얘들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청구인을 상대로 20년이 넘는 부분, 나머지 10년이죠. 30년으로 예약을 한 거니까. 그래서 그때 임대료 250 중에 175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소송을 한 거예요. 175면 이거 되게 많죠. 그죠? 250에 175면은 2분의 1도 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승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소하니까 이제 청구인이 패소했죠. 청구인이 열받아서 이제 이걸 가져온 거죠. 근데 여기 뭐 사실관계 이렇게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봐두시고. 자, 20년 임대차 존속 기간을 20년을 제한한 민법 651조 1항.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날린 게 됐습니다. 그죠? 계약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결정 요지가 그 기본권이 뭐냐면 계약 자유죠. 계약 자유가 어디서 나와요? 10조. 그죠? 10조에서 나옵니다. 행복수권. 그래서 이거는 그 기본권이라는 거 일단 알아주시고요. 계약 자유 원칙. 자, 결정 요지 보죠. 목적의 정당성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수단의 적합성에 날라갔죠? 그죠? 수단의 적합성에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제정 당시에 비해서 현재의 변화된 현재의 사회적 경제적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20년이 넘는 임대차를 원할 경우 우회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게 함으로써 사적 자체에 의한 자율적 거래관계 형성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청구인이 패소한 사람이죠. 30년 건 사람이에요. 사실은 20년을 건 게 아니라 30년을 건 거니까 이 사람한테 이제 결국 위헌 나왔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한테 유리하게 된 거죠. 맞아요. 10년이 넘는 기간, 그러니까 20년이 넘는 기간을 왜 얘들이 하게 냅두지 않고 다 모든 계약을 20년으로 끊어버리냐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20년을 끊어버린 거에 대해서 위헌 나온 거니까 맞아면 끊지 못하는 결과가 되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도 그러면 왜 못 끊냐? 끊으면 안 되냐? 사회 현상의 이 사회 경제적 현상이 변했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달라 보십시오. 밑줄 친 거. 건축 기술이 발달했어요. 오늘날은 30년이 지나도 견고한 건물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옛날 1950년에 이게 민법이 나온 거라 그때로는 20년 이상 가면 건축이 다 망가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30년도 얼마든지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왜 계약을 20년으로 끊어버려서 나머지 10년에 대한 이득을 받지 못하게 하냐라는 게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적절하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마지막 줄에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입법 취지가 불명확하고 사회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일정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목적의 정당성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서 계약 자유를 침해한다. 수단의 적합성부터 날라갔죠. 그죠?
계약자유 침해.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오면 판단이라는 게 이제 그 헌재재판관들이 판단한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결정 요지를 조금 더 깊게 본 게 이제 앞으로 가끔씩 나오는 이 판단 파트 부분이에요. 근데 시험에 여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들은 결정 요지나 판시 상황에서 나오면 좋겠는데 판시 상황이나 결정 요지에서 없는 내용이 막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파트입니다. 여기 판단 파트예요. 보면 이제 여기는 뭐 적법성이라든가 소의 적법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제한되는 기본권, 침해되는 기본권이 아니라 제한되는 기본권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어려운 파트죠. 자, 판단 보시면 계약점이 침해했느냐, 목적에 정당한 수단의 적합성, 그죠? 목적의 적합성. 그래서 밑줄 친 거 보시면 제정 당시에 최단기 기간을 제한하지 규정하지. 그러니까 여긴 최단기는 없죠. 이건 최장기만 있는 거니까. 토지 임대인을 위한 입법 취지를 확인할 수 있으나 뭐 쭉 보시고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두 번째 파트. 이 사건 법률 정의 입법 취지가 너무 오랜 기간에 걸쳐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이용을 맡겨놓으면 임차물의 관리가 소홀해지고 임차물의 계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힌 점. 이건 이제 대법원 입장이에요. 대법원 입장. 그죠? 그래서 결국 대법원이 밝힌 밑에 다섯 번째 줄 입법 목적은 정당성 인정할 수 있다. 여기 가만히 거기까지 보셔야겠네요. 임대차 존속기간 20년을 제한하는 것이 관리나 계량 소홀로 인한 임차물 가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적절성을 배제할 수. 수단의 적합성까지는 통과네. 수단의 적합성까지. 제 말을 앞에서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수단의 적합성이 통과인지 아닌지 잘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왔네요. 해놓고도 잊어버렸네. 그죠? 그래서 수단의 적합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이랬으니까 적합성까지는 통과하고. 정확하게 이제 최소 침해성이다 이런 말을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말을 쓰기 앞에 그 결정을 다시 보시면 수단 말을 썼지만 수단이라 볼 수 없다가 수단의 적합성 배제가 아니라 그죠? 배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단의 적합성까지는 통과하고 이제 침해의 최소성을 얘기할 때 가끔 이렇게 수단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되게 헷갈립니다. 근데 그러고서 그러면 시험에 안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이제 가끔 나올 때가 있어서 걔 때문에 그래요. 걔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하면 위헌 나와도 수단의 적합성은 통과인데 수단의 적합성이 통과되지 않는 거 딱 몇 개 있습니다. 딱 한두 개 있어요. 그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근데 그럴싸하단 말이. 조금 보시고요. 예. 651조도 나올 듯 여기가 잘 안 나와요. 이상하게 민법이 이거 나왔을 때 처음에 대박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 이게요. 650. 왜냐면 민법이랑 같이 걸렸으니까 내기 참 좋을 텐데 민법에서만 나오나? 헌법에서 하여간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다음 공선법. 공선법이 가만히 보면 많죠. 그죠? 공선법이 좀 무지막지하게 법을 만든 때가 많아서 공선법 60조의 3, 뭐 60조의 3 이런 거 뭐 법조문은 전혀 중요하지 않죠. 우리는 내용만 보면 알면 되니까. 자, 이 사람 보니까 뭐냐면 예비후보자 등록. 예비후보자 뭔지 아시죠? 후보자보다 먼저 일정 기간 시간을 줘서 먼저 좀 선거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왜냐하면 신규죠, 신규 그 후보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쨌든 예비후보자 등록을 준비하던 중에 이거죠. 우리 많이 봤던 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독자적으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으로 제한하고 거기까지 이제 기존의 판례가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 저번에 보신 것처럼 예비후보자가 있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 이런 경우 있을 때 얘는 없죠. A는 있는데 B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억울하니까 명함을 나도 줄 수 있도록 해달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합헌 내렸죠. 여기까지 합헌입니다. 없어도 참아라. 그죠? 없어도 참아라. 뭐 결혼을 하든가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하나 더 추가된 건데 거기 그게 그 조항이죠. 배우자와 배우자가 그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한 명. 그죠? 한 명 더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손이 두 개가 빈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위헌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한 명까지는 괜찮아. 한 명까지는 괜찮은데 두 명까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그게 위헌 나왔습니다. 이건 좀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당연하니까 이제 이건 당연히 우리가 결론은 중요하지만 결론 못지않게 나머지 옆에 있는 애들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시사항 보시면 일단 이거는 법령원법소원 주관적 권리보호도
없고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사안도 아니어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결정요지 1번 보세요. 이거는 보통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뭐 헌법적 해명이라든가 이런 얘기 나와서 보통 권리보호 이익을 인정해 주는데 여기는 아예 그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미 예전에 헌재가 위 조항에 대해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어 청구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 부적하다. 이건 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넣긴 넣었지만. 자, 두 번째 거 지정한 자도 선거운동할 수 있도록 해준 거. 이거는 배우자가 없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평등권 침해죠. 평등권 침해. 그래서 결정요지 2호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더욱이 배우자와 극에 함께 다니는 한 명을 지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범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서 독자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운동 한 명을 추가로 지정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결국은 배우자 없는 예비후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한 거죠. 그래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합리적 이유 없으니까 뭐 이건 굳이 심사를 따진다면 자의금지 심사겠네요. 너무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기억은 되게 잘 나죠. 요거는 이렇게 그림을 알아두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보건법입니다. 2조 1항 1호. 이거 기출됐죠? 그죠? 우리 접대 기출문제 풀 때 같이 보셨던 거.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재청 신청인이 이게 이제 그 동네 주민이에요. 그죠? 군부대 주민인데 세 번째 줄에 군사시설이자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사실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철거 이런 일이 많죠. 그죠? 동네에서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래서 군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시설을 손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군사시설 문제입니다. 군사시설. 근데 우리 헌법 조문에 군사시설이 있냐 없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만약에 그 군사시설에 대해서 건들게 되면은 일반 국민이라 하더라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이건 뭐 합헌이겠죠. 근데 우리 헌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사항이죠. 자, 보시면 판지사항 보죠.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이 자, 이거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나오면 항상 가로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요. 이게 군사법원법입니다. 군사법원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다. 근데 이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이 어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 얘가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 군사시설로 들어간다는 거죠. 군사시설. 그죠? 그래서 이 군사시설은 그러면 어디 들어가느냐? 이게 헌법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헌법에서. 그죠? 그 내용. 그래서 그게 우리가 헌법 지문에 보시면 헌법 27조에 헌법 27조 2항에 보면 중대한 군사상 기밀 중대한 군사상 기밀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군용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디에도 군사시설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대한 군사상 기밀 이거냐? 아니에요. 군용물이냐? 아니잖아. 이름이 다른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원래는 예전 헌법에 여기까지 있었는데 새 헌법이 9차 헌법이 나오면서 이게 빠졌습니다. 군사시설이. 빠졌으면은 이거에 관련된 범죄.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범죄 누구한테 일반 국민이라 하더라도 군사법원에 재판을 받는다. 군사법원에 재판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되는데 이상하게 죽는다 생각하면 돼 그냥 편하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안 되는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걸린다 이거죠. 근데 이게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날아갔으면 이것도 법에서 새 법에서도 이거를 세팅을 다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헌법은 바뀌었는데 이거에 근거한 법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의하면 일반 국민들이 여전히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몰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네에 같이 안 사니까 이런 거 신경도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군부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알게 된 거죠. 이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 궁금하긴 하는데 그런 건 안 나옵니다. 누군가 알려줬겠지. 네, 그래서 결국 보시면 자 판시사항 보죠.
전투용의 공안시설을 손괴한 국민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거. 이제 법조 막 복잡해요. 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전투용의 공안시설의 손괴죄를 범한 내국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부분. 이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 27조 2항이죠. 27조죠. 27조 1항.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라는 결론입니다. 결정률이 보시면, 자, 전투용의 공안시설은 뭐냐? 바로 군사시설이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대략 마지막 줄. 군사시설에는, 27조 2항에는 군사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 게임 끝난 거죠. 그죠?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결국, 넘겨보시죠. 이와 같은 사항은 27조 2항 위반.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대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 간단하게.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관계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쉽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판례를 이제 이미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뭐 그렇다 하고 알고 들어가는데 이제 혹시라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게 정확하게 어떤 관계 때문에 안 되는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범 처벌법이죠. 조세범 법이 뭐 어떤지는 사실 중요한다기보다 이제 사실 판시사항에 나오는 내용이 좀 중요한 건데 나중에 보면 판례 한 100개 넘게 하면 이제 기억도 안 나죠 잘.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게 신기한데 나중에 가면. 자, 사건 개요 보죠. 주식회사 땡땡코리아는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재화를 공고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이제 거짓으로 기재한 거죠. 그죠? 거짓으로 기재해서 이제 걸렸습니다. 자, 판시사항 보시면 이건 별거 아니에요. 이건 사실관계 여러분 그냥 X해도 됩니다. 판시사항이 뭐냐면 그 나번에 보세요. 법인의 대표자가 범칙 행위를 하면 양벌 규정의 적용을 받냐 이거죠. 받죠. 양벌 규정을 받는데 그 양벌 규정의 규정이 책임주의에 반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법인의 대표자가 범칙 행위를 해서 법인이 양벌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합헌입니다. 그죠? 이건 이제 그 가번은 보니까 뭐예요? 가하고 나가 다르죠. 가는 법인의 대리인 종업원 사건이고 나는 법인의 대표자 사건이에요. 그래서 가는 합헌, 위헌 나왔죠? 기존에 나왔 사건. 양벌 규정이 위헌인데 양벌 규정이 왜 위헌인지 아셔야죠. 양벌 규정은 무조건 위헌이다 이러면 나를 설명을 못 하게 돼요. 그죠? 양벌 규정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때가 있고 반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번에 보시면 종업원이 저지른 결과에 대해서 법인의 독자적 책임에 대해서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이 말을 빼먹을 수가 있는데 이거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종업원에 대해서 선임 감독의 책임이 있다라고 법조문을 하나만 넣어주면 그 조항은 합헌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그거 알아주셔야 돼요.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 법인에게는 혹은 사용인에게는 아니면 뭐 사업주에게는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합헌이에요. 근데 양벌 규정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대부분 어떻게 만드냐면 거기 나온 것처럼 종업원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법인의 독자적 책임에 대해서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그러면 그냥 단순히 A가 범죄를 저지르면 A를 포함한 B도 당연히 처벌을 받는다라고만 돼 있다니까요. 원래 이게 책임을 관리 감독 이런 얘기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들어간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철퇴를 가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 법을 막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것들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만 책임지라 이거죠. 내 행위도 아닌데 왜 얘를 고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익을 얻으니까 책임을 져야지. 그것도 당연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 말을 꼭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잘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똑같은 것이 대표자한테는 통하느냐? 대표자한테는 안 통해요. 나번에 보시면 왜? 대표자가 행위를 잘못했을 때는 이거는 곧 법인의 행위가 돼버립니다. 그게 기관과 대표자의 차이점이죠. 나번에 보시면요. 결정을 나번에 보시면 세 번째 줄. 법인 대표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바로 밑에 줄. 법인의 직접 책임입니다. 간접이나 이런 돌려쓰는 책임이 아니고요. 따라서 마지막 줄.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해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예요.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 독자적인 책임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나왔다 무조건 틀렸다 이러지 보지 마시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양보유 규정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거에서 우리가 헷갈리게 되죠. 대표자하고 종업원만 신경 쓰다 보면 선임감독상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 민법에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합헌이에요. 왜냐면 그 책임만 따지면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선박안전법입니다. 84조 2항. 이거 똑같은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또 누구냐면, 이거는 선주랑 선장입니다. 선장이 사고를 치면 선주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이것도 양보율 규정 위반입니다. 당연히 여기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면 별 문제 없던 사건이죠. 그래서 결정조지 보시면 나오잖아요. 두 번째 보세요. 선장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선주의 독자적 책임에 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형사처벌을 선박 소유자에게도 해버리면 이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그죠? 그러니까 규정을 하면 이거는 되니까 조금 조심해서 보세요. 당연히 이제 규정에 대해서는 잘 얘기 안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돌다리도 두드리기는 심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 아유, 오늘 복잡하네. 복잡할 건 없고요. 사실은요. 내용이 좀 많은 것 뿐이에요. 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죠. 자, 보십시오. 사실관계는 뭐 그렇게 저기는 아니고, 자, 사실관계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던 중 폭처법 뭐한 사람이잖아, 그죠? 집단 흉기 등 상해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당연히 퇴직이지. 이거 당연히 퇴직 아니에요, 당연히,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근데 그 헌재는 2007년 그 고공무원 연금법 64조 1항 1호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는데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무원 연금법 64조 1항 1호는 효력을 상실하고, 그걸 규정하고 있는 준용하고 있는 이 조항도 결국은 그러니까 이 사람 보세요. 이게 결론은 그겁니다. 양가로 2번의 끝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은 청구인에게 퇴직수당을 깎아서 줬어야 되는데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슷한 사건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공무원이라든가 이 비슷한 판례, 똑같은 판례가 공무원 연금법에도 있죠. 근데 이게 사립학교 교직원도 연금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나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재직 중에 고의나,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범죄, 과실 말고 고의나 이런 거에 의하면 어떻게 연금을 감액합니다. 그죠? 연금을 감액하는 게 이제 이거는 합헌이죠. 연금 감액 청구. 근데 어떤 게 유형이 나왔냐면 과실이라든가 그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범죄까지도 감액을 시킨다. 이러면 위헌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고의 범죄라든가 맞아요, 어울리지 않는 행동, 그 직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해서 결국 감액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감액을 받았는데 이 법이, 이거에 관련된 법이 어떻게 됐냐면 이 감액하라는 법이 이제 유언이 나와서 이 사람들한테 입법 촉구를 했죠. 그 법을 제대로 다시 만들어라 입법 촉구를 했는데 입법 촉구 시간이 왔는데도 안 한 거예요. 그 얘는 어떤 부당이득이 생겼냐면 입법 촉구가 했는데 입법 촉구가 안 되는 바람에 법 전체가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법 전체가 다 날아가 버리니까 뜻밖의 얘는 기존의 법대로 하는 이 연금 감액이 아니라 전액을 다 받게 된 겁니다. 그죠? 그게 포인트예요. 전액을.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법을 만들고, 이 똑같은 게 뒤에 보시면 공무원법에도 나옵니다. 양가로 사본 보시면 사립교직원 연금공단은 이제 법을 뒤늦게서 만들고 이미 지급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환수, 뒤에서야 이제 부랴부랴 원래 이제 감액받아야 할 거를 나중에 가서 환수시킨 거예요. 이 사람은 열받은 거죠. 줬다 뺀 게 어딨냐. 제일 나쁜 게 줬다 뺏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열받아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니까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판시상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을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걸로 이 사람이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요거는 감액 안 시키고, 그죠? 그걸 제외했다고 하니까 잘 읽으셔야 돼요. 이거 말고 다른 범죄, 그러니까 고의로 했다거나, 제일 쉬운 게 고의죠. 고의로 금고 이상 어떤 일을 했다가 이거 지금 이 사건처럼 무슨 집단 흉기 이런 것처럼
이런 걸로 금고의 사용을 받았어요. 그러면 감액하도록 돼 있는 거죠. 감액. 그래서 감액하도록 규정한 이것이 헌법 불합치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느냐? 그거는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합헌. 그 다음에 이 사건 감액조항이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를 침해하느냐? 그것도 문제 없고요. 평등원칙에 반하느냐? 이거 전부 다 문제 없어요. 합헌입니다. 하지만 4번 감액조항을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한 거, 이것이 문제냐? 그것이 문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소구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느냐? 그게 위헌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결정요지 보시면 그거는 이제 원래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건이에요. 보세요. 2005 헌바 33 사건에서 사립학교를 공무원으로 바꿔도 똑같아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법상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미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의 감액 사유를 삼는 것이 퇴직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때렸고 2008 헌가 1호에서는 그거를 준용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서도 똑같은 취지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때렸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좋단 말이에요. 그죠? 잘했죠? 잘했단 말이에요. 잘했는데 그 다음은 이제 안 만든 거죠. 그 법을. 그래서 이 사건 감액조항. 그러면 이제 감액조항 자체는 별 문제 없으니까 쭉 넘어가는 거예요. 목적의 정당, 수행의 적합사항 쭉쭉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판시사항에서 2번, 3번을 물어봤잖아요. 감액조항이 위헌이냐. 한번 헌법 불합치 결정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위헌적인 내용만 빼면 별 문제 없다. 그래서 쭉쭉 넘어가고 3번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감액조항은 기존에 이제 헌법 불합치 내용을 빼내드리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4번에서 이제 4번에서 그럼 왜 이게 나쁜 놈들한테 돈 잘못 줘가지고 뺏었는데 뭐가 문제냐? 그거에는 이제 또 다른 법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일단 진정인지 부진정인지부터 아셔야 돼요.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해서 청구인의 퇴직연금을 모두 수령한 부분까지 사후적으로 소급해서 적용. 사후적이라는 단어 나오면 진정소급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13조 2항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소급입법이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진짜로 맞으면 일종의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인데 왜 이렇게 헌재가 무겁게 했냐면 양가로 2번 보시면요. 네 번째 줄. 국회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국회가 분명히 개선 입법을 하라고 했는데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책임이 있다. 뭐가? 전적으로 또는 상당 부분 국회가 개선 입법을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이다. 니들이 잘못했다 이거예요. 따라 그럼에도 이미 받은 퇴직연금을 환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법 집행의 책임을 퇴직교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고 퇴직급여를 소급적으로 환수하지 않을 것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이익이 적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 더 주고 맞으면 부당하게 더 받느냐? 아니에요. 여기 어차피 나중에 갈 때 기존에 연금 어차피 감액에서 나가는 연금에서 이 부분에 해당한 걸 조금씩 깎으면 돼요. 그럼 차라리 그렇게 깎으면 되지 왜 기양 받은 것을 다시 다 토해내게 만드냐?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 사람들이 이득을 얻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법상으로는 이런 법리가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이익도 이 경우에 인정을 하고요. 그죠? 우리 잘못했는데 돈 주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제 그 신뢰보호의 요청이 공익상의 사유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사건 부칙조항은 13조 2항에서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며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해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때는 재산권 침해죠. 그죠? 아까 그 1, 2, 3항조항에 나오는 감액조항의 재산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급해서 해서 뺏어가는 게 재산권 침해지.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조심하시고. 그죠? 판시사항 2번에 나오는 재산권하고 판시사항 4번에 나온 건 좀 다릅니다. 감액조항에 의한 재산권. 그래서 집에 가셔서 그 문제도 한번 좀 풀어보시고요. 이건 이제 반대 의견들이에요. 반대 의견들. 반대 의견 보면 근데 진짜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좀 자신 없어 그러면 반대 조항 굳이 읽지도 마시고요. 저는 이제 혹시 해서 가져온 거니까. 자, 고용보험법. 네, 고용보험법까지 하고 하나 그거 두 개만 더 하고 좀 쉽죠. 자, 고용보험법 35조 1항인데 그 내용 보시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청구인이 별거 아니에요. 그 수련 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이 훈련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리 수강하게 하는 수료하는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용으로 결국은 이제 환급을 받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환급을 그러니까 이놈이 분명히 나쁜 놈이죠. 그죠? 왜냐면은 청구인이 지금 뭐죠?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국가로부터 왜 직업 속에서 만들고 국가에서 지원금 받는 국가 돈은 꽁돈이다 해서 이런 거 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어쨌든 그걸로 걸렸어요. 그럼 걸리면 이제 그거를 토해내면 된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되게 뻔뻔한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제한이 뭐가 들어가냐면 그 밑줄 친 거 밑에 그러니까 두 번째 달라 마지막 줄 지급 제한.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죠. 1년 정도 앞으로 뭐 국가에 대해서 어떤 청구를 하면 돈을 못 받게 말하자면 하나 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 토해내고 그다음에 지급 제한 처분이 들어간 겁니다. 장래에 향해서. 그러니까 이 뻔뻔한 사람이 야 이건 무슨 문제야. 나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뒤의 일에 대해서는 나한테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잘 먹혔습니다. 왜 먹혔냐 했더니 세상에 재수 좋아. 포괄이익금지 원칙에 걸린 거예요. 이거 원래 법으로 만들어도 너무 당연한 건데 하필이면 그 법이 없었던 겁니다. 한번 보죠. 판시상. 노동부 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교용안전, 직업능력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에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해서 여기서 그 결정요지 보시면요. 그러니까 지원의 반환은 별 문제가 없어요. 결정요지 보세요.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는 지원군의 부당 수령자에 대한 제대의 목적으로 이미 지원된 것에 반환과는 별도로 반환이 문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지원 제한에 대해서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대해서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의 포괄적 위임. 결국 포괄이익 금지 원칙에 걸린 겁니다. 재수 좋죠. 그죠?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법률에는 없고 대통령령으로 딱 그 1년 제한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1년 제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했는데 진짜 알고 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긴 뭐 남의 돈 쉽게 먹으려면 이런 거 다 알아야지.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별 문제 없죠. 나쁜 놈이고 나쁜 놈에 대해서 부당 제한, 지급 제한도 당연히 들어가야지. 벌금만 받으면 어떡해. 앞으로 이런 일을 못하게 이런 놈은 또 사기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하게 해야 되는데 불사 법을 안 만든 거예요. 법을. 그죠? 그래서 포괄이익 금지 원칙에 기본적 사항을 정해야지. 그야말로 이거 앞으로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람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해야 되니까. 근데 법률로 유보를 해야 되는데 법률에 유보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대통령령으로 한번 해버리니까 결국 포괄이익 금지에 걸린 겁니다. 이거는 기출은 안 됐죠. 그죠? 기출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위헌인 것들은 이제 기출 확률이 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보시라는 거고요. 포괄이익은 하도 많아서 일일이 암기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농업협동조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쉽죠. 우리 그 농업협동조합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그 공무담임에 있어서 그 뭐 지방자치단체 장이 구금됐느냐 구금되지 않았느냐 이거에 따른 권한대행 사건이 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보시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농업협동조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협동조합이니까 공기업은 아니잖아요. 일반 사적인 결사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직무대행 그러면 판시사항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무담임권의 침해를 인정하느냐 이것이 이제 직업으로 사적인 결사니까 공무담임이 아니죠. 그러니까 뭘로 바뀌어요? 그냥 직업수행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 차이밖에 없어요. 사적인 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당선된 조합장이죠. 조합장인데 이제 거기에 따른 권한 대행 문제입니다. 보시면 판시상 자 여기는 구금이 있냐 없냐 보시라고 그랬죠. 농업협 축협 조합장이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구금이 없죠. 그죠? 구금이 없는데 권한대행했으니까 위헌이 나와야죠. 그죠? 그래서 위헌 나왔죠? 적극이고. 근데 이때 위헌은 뭐 때문에 위헌이다? 공무담임이 아니고 사적결사니까 직업수행의 자유입니다. 직업수행의 자유. 그리고 이와 같은 법률 조항은 다른 애들은 다 되는데 왜 얘만 직무대행으로 해서 일을 못하게 하느냐? 평등권 침해도 걸린 사건입니다. 그죠? 비슷한 사건은 비슷하게 다 정리해 두십시오. 그래서 결정요지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끝에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로 적용 대상을 무한정 확대. 기본권의 최소 침해성 원칙을 위반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대행과 관련된 거죠. 과잉금지 원칙 위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나머지 농협이나 축협조합장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수산업협동조합, 신용, 중소기업, 그 다음에 선출직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장에게는 이 사건 법률조항 같은 직무정지 조항이 없다. 이건 심지어 직무정지까지 있었네요. 따라서 농협 및 축협조합처만 금고 이상형이 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직무정지라는 불이익을 가하고 있으므로 자의적인 차별, 평등권 침해한다. 그죠? 이거는 뭐 똑같아요. 일반적이라. 예. 예, 우리 잠깐 쉬었다가 수질 형태에 들어가겠습니다.